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이 다시 한번 대립하는 목소리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내용 포함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새벽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FOMC 회의를 열었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사실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거의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3번 연속 기준금리 내렸기 때문에 이번엔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연준의 어떤 스탠스 자체가 기준금리가 동결하는 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했거든요. 첫 번째 얘기는 경제가 견조하다.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때문에 흔히 말해서 실업이 많이 발생하고 실업이 많이 발생한 것 때문에 금리를 낮출 이유는 좀 작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실업에 대한 상황 인식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제 실업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4.4, 4.5%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업률의 증가폭 같은 것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경제 전체의 전망이 결국은 어떻게 보자라면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 이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가 좀 어려웠던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실업률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 금리를 이미 세 번 내렸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지표들 자체가 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낮추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두고 가장 불편해할 인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일 텐데요. 그동안 연준의 금리 정책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번에 금리 동결을 두고 트럼프와 연준의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고요. 경기를 부양하는 가장 빠른 길이 또 이자에 대한 금리 인하거든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방안들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 또 최근에 미국의 이슈가 되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어떤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소득이 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냐면 결국은 카드 빚을 내면서 소비를 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카드 대출에 대한 금리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고 사실 공화당의 지지층,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 중하위층의 백인 계층이다 보니까 선거를 의식하면은 이자를 빨리 낮추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하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동결을 통해서 이런 기대는 조금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의 발언을 조금 더 해석한 파월 의장이 결국은 이 금리 결정을 하고 뒤에 인터뷰를 조금 했는데 파월 의장의 생각에는 실업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례적이다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관세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이 되는 것이 사실 당연한 추세인데 관세가 붙으면은 물건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는 것들이 사실 상승적인 추세인데 이것이 이례적이다. 그리고 한 6월 달쯤 이 피크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식의 약간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어떤 기대감들 역시 조금 내보였거든요. 물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금리를 내리라는 입장을 보이겠지만 파월 의장의 입장 역시 지나치게 내리지 않을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있겠지만 스탠스상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기준금리라는 게 결국은 국내에도 증시, 채권, 환율 모든 것에 다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연준 의장이 바뀌잖아요. 이제 후임이 발표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그 연준 의장은 그 일반 이사들보다는 권한이 크기 때문에 권한이 크다라는 게 실질적인 권한이라기보다는 회의를 주도하고 이런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책임자기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들은 조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 연준이란 것들, 그 미국 연준이 독립성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 정책을 하고 이 금리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이끄는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바뀐다고 할지라도 이 기조를 쉽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연준의 정책이란 것이 굉장히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데이터 기반의 해석을 무시하고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해석을 하면서 완전히 바꿀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 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폭이 한 번 더 내리느냐 뭐 안 내리냐 이 정도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갑자기 뭐 0.5포인트 이렇게 낮추는 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좀 그 비둘기파죠. 흔히 말해서 금리를 좀 완화하자라는 연준 의장이 온다고 할지라도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이게 뭐 기존에 비해서 한 번 정도 더 하는 거지 이거를 기존의 연준 스탠스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새롭게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반 시장의 지배적인 평가다.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요즘에도 특히 강하게 압박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무역과 관세 분야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었는데 미 재무부 장관이 국회 승인 전에는 합의 없다 또 이런 강경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어떤 입법 관세에 대한 MOU 체결한 것에 대한 입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는 복잡할 수 있다는 얘기도 조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비교적 제도적으로 간단한 이슈인데 제가 적어도 알기로는 이번 MOU에 어떤 비관세 장벽들, 농산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같이 다뤄져 있거든요. 같이 다뤄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입법하기를 원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까지 베일에 쌓인 모양이라서 2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공식적인 기구를 세우고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외환 보유고에 대한 수익, 그다음에 채권 발행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공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입법을 빨리 해라는 게 하나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법안으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갈등의 여지는 있는 것 같다. 나머지 사항들이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미국의 항공기에 대한 이슈라든지 미국의 항공기 구매에 대한 이슈라든지 제가 적어도 알기로는 뭐 농산물에 대한 이슈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게 좀 복잡한 것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원하는 그러니까 200억 달러의 빠른 투자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MOU에 대한 입법화를 원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유의 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고 김정관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급파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게 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뭐 더 커지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일단 200억 달러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입법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보였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뭐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사항들이 미국이 얼마 요구하느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최근에 쿠팡하고 결부돼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200억 달러도 있지만 나머지 사항도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협상을 하고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김영무 정책실장님은 대미투자특별법 그 200억 달러에 수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게 메인 내용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나머지 내용 역시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 뭐 쿠팡 역시 이렇게 딸려다 계속 쿠팡에 대해서 되게 어떤 미국이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좀 유익 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외 변수들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실적이라는 현실적인 성적표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예상보다 빨리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사실 오늘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네. 시장에 하이닉스가 조금 하루 빨리 발표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발표하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어떻게 보면은 올해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이미 1월 초에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적치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SK하이닉스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보다 많을 것 같다는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시차를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가는 어떤 정책들, 삼성전자가 가는 정책들 조금 분리하고자 원래는 9시, 10시 이렇게 오늘 9시, 10시에서 순차적으로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만의 어떤 강점들 좀 강조하고다 또 어떻게 보자라면 관련해서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것
것도 또 이야기했거든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정책이 일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자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치상으로는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47.2조 원으로서 지금 예상으로는 뭐 삼성전자보다 3~4조 가량 더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역대 최고급이고 사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제낀 것이 얼마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생기는 일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하이닉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 역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영업이익률 부분도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을 냈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올해는 뭐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그것의 기반은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그렇거든요. 지금 뭐 하이닉스 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올해 150조까지 영업이익을 낼 거다. 지금 작년에 47조를 냈는데 올해 150조까지 영업이익을 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이닉스의 마진율, 그리고 삼성전자의 마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결국 매출이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비슷한데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원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할 게 없기 때문에 이 가격 오른 것들이 결국은 이 두 반도체 업체의 수익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합쳐서 뭐 300조를 넘어서 뭐 400조도 가능한 게 아니라는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영업이익 차원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두 가지 그러니까 반도체가 크게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HBM 반도체랑 일반 메모리 반도체 모두 지금 성과가 좋으면서 두 회사의 영업이익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최근 다시 불붙은 논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다시 불붙었는데 설탕세 도입 논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왜 무산됐던 건가요? 사실 설탕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물건에 대한 세금을 도입한다는 이야기고요. 뭐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지만 뭐 한국이랑 프랑스, 유럽이라는 유럽 국가들, 영국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설탕세를 도입하면서 설탕 사용량을 억제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의 기반은 WHO의 권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류에 대한 소비량이 너무 늘다 보니까 비만이 촉진되고 이 비만을 통해서 결국은 건강 비용 같은 것들이 너무 증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논리 때문에 각국에 대해서 이제 설탕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라는 이런 건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금이든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설탕세 유사한 것을 도입한 국가가 뭐 이미 120여 개 국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설탕세가 붙으면 설탕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의료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설탕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비만이 줄어들게 되면서 의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렇게 설탕세 같은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과업체라든지 혹은 개인 사업을 많이 하시는 빵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당류 섭취가 많은 쪽들은 좀 비교적 저소득 계층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들 쪽에 좀 피해가 가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소매 제품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특히나 가당 음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이 들어간 음료 같은 것들에 세금이 붙는다든지 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설탕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물가 상승 우려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측의 입장을 잘 전해주셨고 이미 뭐 도입한 해외에서도 도입을 했다가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실효성에 대해서도 잘 철저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주택 공급 대책 자체는 이제 그 용산이라든지 지금 뭐 나온 얘기가 전혀 공식화된 내용은 없는데 용산이라든지 채능
그러니까 원래 군 부대에 있던 태능에 대해서 군 골프장 이런 데 있던 태능이라든지 과천 이런 데에 대해서 아파트 공공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을 공급하고 흔히 말하는 주거의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동산의 이슈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강남의 아파트 문제들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데 강남의 아파트는 약간 공공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흔히 말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이런 데 집값이 많이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안 오르고 있다라고 아마 많이들 알고 있고 사실 서울 시내 주택 가격만 해도 작년 노원구 쪽은 1% 안쪽에 이렇게 오르고 뭐 강남 이쪽은 대개 뭐 20% 거의 10% 넘게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의 철학 자체는 굉장히 타당하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들을 공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거의 안정을 취하는 정책 자체는 바람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주택 가격의 안정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아무래도 서울의 강남권이 오르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안정화돼간 추세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 문제하고 지금 공급 대책이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철학 자체라든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수요하고자 하는 주택들이 강남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아마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공급 대책이 나온다 하면서도 계속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늦춰지는 것이다,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늦어지는 만큼 이번에는 뾰족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저희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